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격적인 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거센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오히려 징집 대상을 늘릴 수 있다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에 약 2,5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는데 이 중 30만 명 정도를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재훈련에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징집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여기에 핵 사용 가능성이 이야기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읽혀지지만 만에 하나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은 또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전 세계가 푸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뉴스가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장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푸틴 대통령은 무슨 생각에서 군 동원령을 내린 겁니까? 국내적으로는 고육지책이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벼랑 끝 전술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8일부터죠.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서방의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과 우크라이나의 그런 아주 전력 투구하는 전략을 통해서 동부 쪽에서 전선이 무너졌어요. 네. 굉장히 많은 영토 점령 지역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자기들이 러시아군이 한 수개월 걸쳐서 진전을 해가지고 진전했던 장소인데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전선에 영향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지금 한 15만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할 수 있다라고 초기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의 지금 절반이 전사를 했거나 다쳤거나 이렇게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전장 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병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세를 좀 만회내지는 이제 현상 유지 정도는 해야겠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서방의 무기에 의해서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그래서 또 전선이 1,000km 이상 지금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전면적인 그런 동원령이 아니고 예비군, 리저브 포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TV 연설을 할 때.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굉장히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모험을 거는 그런 도치거든요. 그걸 일단 시작을 한 거라서 상당히 지금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지금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저도 기억나는 것이 네. 장교들도 다시 소집을 해서 네. 군복이 맞지 않은 장교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예비군을 소집을 한다면 네. 약 2,500만 명 중에 1%가 좀 넘는 30만 명.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과연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네. 정말 전쟁에 투입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본래 이제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작년 8월부터 이런 동원 예비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매달 가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 그런 이제 훈련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약직으로 러시아군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일반 징집병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45%는 일종의 이제 준하사관 제도 비슷하게 계약직으로 된 군으로 구성돼 있고 예. 나머지 25%가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런 이제 예비군도 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제 동원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8월부터 작년부터 해왔더니 한 10,000명도 안 되는 수가 이제 모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명을 모은다 하는 거는 굉장한 많은 숫자고 그걸 아마 45세 이하가 이제 징집 동원 대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85개 이제 각 공화국 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구 비례로 그걸 이제 배정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모스크바나 상트나 이런 데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 있는 이제 그 45세 이하의 그 장정들이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고 훈련도 문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만 해도 러시아 내에서
뭐 약간 좋아하는 분위기의 SNS도 꽤 있었고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네. 이래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군대에 갈 수밖에 당사자니까. 없다라고 하면 네.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위기는 뭐 지금 보도된 대로 굉장히 뭐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반전 데모를 하다가 구금됐다고 그러고 일부는 뭐 지금 국외로 어디든지 좀 피해보기 위해서 지금 막 그 소동을 치고 있고 아니면 지금 연령과 건강 그리고 지금 어떤 형을 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이게 다 이제 대상이다 하고 이게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발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노벽 전 대사께서는 러시아도 계셨고 네. 우크라이나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를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그렇죠. 했고요. 네.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나가겠다라고 하고 네.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자기 나라의 그런 그 명운이 달렸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주권, 영토 이런 게 다 박탈된다는 그런 절박함에 전 국민이 전 군이 나서서 여기에 대한 뜻을 같이 해서 치르는 전쟁하고 네. 저기는 푸틴이나 일부 크레물린 내지는 국방성 내지는 정보부 이런 몇 사람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아까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특정 지도자의 이제 전쟁이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이거는 그냥 가볍게 가서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계산 하에서 시작한 전쟁이라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라든가 지지 없이 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위급한 상황이 될 경우는 이제 어떤 국민들의 메시지가 될지 그건 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전쟁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자기를 좀 지지해 주던 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맞습니다. 상하이 그 모였을 때 네.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걸 보고 뭐 중국 이번에 가스관 한번 막았다가 뭐 8일도 연다고는 하는데 네. 이런 분위기도 좀 작용을 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하이 그 협력기구 그 회의에 참석해서 좀 말하자면 좀 망신을 당하시고 온 거죠. 네. 그 같은 그 뭐 무제한의 그 파트너다라고 했던 중국조차도 도대체 왜 이렇게 걱정거리를 만드냐 하는 식으로 제기를 한 걸 보면 네. 물론 기본적인 지금 협력 관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영향을 받은 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더 급한 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급박함 이런 게 더 크게 더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래 한 11월 정도 뭐 여러 가지 수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가 걱정하는 것이 제가 두 번째로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핵무기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뭐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뺏겼죠 러시아로. 뭐저 돌려줬죠. 돌려줬죠. 네, 근데 네. 이제 안전을 문제는 보장하고. 러시아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방까지 이제 위협을 하겠다라는 건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첫째로는 이제 좀 이렇게 메시지 약간의 이제 경고성 플러스 이게 그 모든 수단을 강화하겠다. 뭐 핵무기를 직청한 건 아닌데요. 푸틴 대통령 말을 이제 인용을 해보면 서방의 이런 그 나토 중심으로 이제 공격이 오니 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영토 보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모든 수단 내에 핵무기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서방이 이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블러핑이다 이런 블러핑이 아니다 본인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뭐 이런 이제 약간 경고성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좀 이게 NPT 6월에 그 연장 협의가 그 유엔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때 푸틴 대통령 본인 입으로 핵무기 쓸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걸 뒤집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급박하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기 위해서 또는 이걸 이제 서방이 더 이렇게 악화시키지 말고 좀 그 상황을 이렇게 러시아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긴장을 확 고조를 시켜서 네. 이제 벼랑 끝 전술이죠. 결국은 이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 발언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혹시나 네. 만약 사용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대개 이제 전술 핵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가 지금 거의 한 2,525기, 그러니까 한 4,000기 정도 중에서 한 3분의 1이 전술 핵무기랍니다. 미국은 한 200기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뉴 스타트라고 미러 간의 그
전략 핵무기를 좀 줄이자 1,550km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해놨어요. 네.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중거리 핵전력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는 INF라고 있었거든요. 중거리 핵전력 그 감축 조약.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 때 이걸 폐기를 시켜버렸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규제할 뭐 어떤 저기도 없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걸 사용한다는 자체는 이제 미국도 또는 서방도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을 좀 어떤 강구를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을 네. 주민 투표를 통해서 병합을 하겠다, 합병을 하겠다. 근데 네. 과거 이제 크림반도를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일부 땅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러시아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형태가 돼버렸는데 네. 만일 이제 주민 투표를 해서 이건 러시아 영토다 하고 뭐 일방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주민이 뭐 어쨌든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러시아에 합병한다는 목소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그렇죠. 그럼 러시아 영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자의적 수단을 다 쓸 수 있다 하는 거를 포석을 놓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메드베데프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빨리 이걸 병합을 해서 러시아 영토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자위권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네. 문제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은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유 그건 뭐 당연히 지금 뭐 그 실제로는 뭐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고 크림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친억의 주민들이 한 50%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네. 그때는 아주 전격적으로 들어가는 통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손을 쓰지 않고 이제 그냥 그 방치했던 상황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장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네. 뭐 하게 된다면 뭐 억지로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뭘 이제 준비를 하겠죠. 본래 네. 11월 정도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이제 전선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쟁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도 비싸게 팔 수 있었고 그렇죠. 또 그것도 루블화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돈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네, 네. 즉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 경제적 압박이 가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손들고 나와야 되는 게 러시아인데 네. 조금 불가능해져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초기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니 가스값이 막 굉장히 올라가지고 거의 뭐 300조 이상 본래보다도 뭐 100조 이상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것이 항상 그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러시아 경제가 지금 안으로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인플레도 지금 뭐 10% 이상 GDP가 본래 뭐 10% 이상 지금 저기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서방 측이라든가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가스라든가 석유를 팔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중국, 러시아들이 사주지만 유럽이 사주는 거에 뭐 절반밖에 안 되니까요. 결국은 가격이 올라서 지금 유지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번 겨울이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이게 러시아가 이게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질 거다는 판단들이 징후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면 푸틴의 생각은 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땅이라고 그렇죠. 선언을 하고 네. 이제 게임을 끝내고 싶다라는 것을 올해 말 정도로 생각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러시아 측 생각은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거든요. 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와서 결국 러시아를 그 굴복시키지 못한 게 그 혹한 겨울 때문에. 못 나간 그런 이제 그 기억이 있어요. 역사적 기억. 네. 그러니까 본래 당초는 이 겨울을 그 9월에 그렇게 땅을 뺏기지 않았더라면 끌고 가다가 겨울에 지금 유럽에서 이제 가스 에너지 파동으로 지금 벌써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겨울에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본래 생각대로 안 된 게 9월에 그렇게 그냥
그 동부전선에서 무너지니까 이걸 뭔가 빨리 이제 우선 막아야겠고 겨울을 지난 걸 보겠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서방 입장에서도 지금 겨울을 전에 끝나려고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영토가 저렇게 많이 20% 가까이 지금 장악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젤렌스키를 그 좀 설득할 수 있을지 좀 그건 아직 좀 미지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푸틴의 동원령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